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 팍스뉴스 증권포럼 사회를 맡은 박주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잇따른 부실 사모펀드로 인해서 위축된 금융투자 시장의 신뢰회복을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위기의 사모펀드 해법은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0 팍스뉴스 증권포럼을 통해 시장 참여자가 지적하는 사모펀드 제도의 개선 방향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율적이고 과감한 자산운용을 통해서 모험 자본의 공급이라는 사모펀드의 고유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을지 논의할 수 있는 또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무너진 사모펀드 현황과 한계,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황세훈 연구위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구위원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단 자문위원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 외부평가위원을 지내셨고 자본시장연구원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원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또 각종 연기금의 성과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으십니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입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되었고요. 무너진 사모펀드 현황과 한계,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에서 계속해서 문제점, 환매 중단 사태와 같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모험 자본 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안을 할 때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진단과 이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우리 사모펀드 시장이 계속해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고 현재 우리 사모펀드 시장이 어느 시점,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어진 이제 다른 발제자 분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사모펀드 시장을 발전시켜 나갈지, 어떤 영역이 또 중요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규제 변화 및 시장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화 사모펀드는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시장 참가자분들께서는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49인 이하는 사모펀드로 이제 분류가 되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공모펀드는 50인 이상 인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공모펀드는 주로 이제 전통적 자산, 비전통적 자산에도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이제 상장 주식이나 투자 등급 채권에 투자를 해왔던 것이 공모펀드의 일반적인 투자 방식이었던 거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장 주식이나 투자 등급 채권에도 투자를 해왔습니다만 주로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투기 등급 채권, 부동산, 인프라와 같은 그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투자 자산에 운용을 해왔다라는 그런 차이점들이 관찰이 됩니다. 국내 사모펀드 관련 제도의 변화를 간략하게 이제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짚어보자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모펀드가 도입된 시기는 1998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모펀드 대비 자산 운용과 관련된 부분, 수탁, 공시와 관련된 그런 룰들이 이제 대폭 완화된 사모펀드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98년도 IMF 외환위기인 직후였죠. 그때 도입되었던 사모펀드 제도를 살펴보면 공모펀드가 가지고 있었던 분산 투자 요건이라든지 자산 운용 보고서 제공 의무와 같은 이런 공모펀드에 부과되었던 다양한 종류의 의무가 면제되는 방식으로 사모펀드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보통 PEF라고 불리죠. PEF라고 불리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2004년도에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한국형 헤지펀드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모펀드들이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좀 통일성 있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다원화된 사모펀드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영 참여형 PF, 그 다음에 전문 투자형 헤지펀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모펀드로 이원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이제 2015년도에 이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모펀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를 2015년도라고 보게 되는 거죠. 2015년도 이후에 사모펀드 시장의 수탁고를 살펴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가 확연히 뚜렷하게 관찰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존재는 했던 시장이죠. 그렇지만 2015년도부터 본격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2019년도 관련해서 계속해서 투자자 요건이 완화된다든지 사모펀드와 관련된 규제들이 보다 더 이제 통일화되고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진입 장벽이 조금 더 낮아지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모펀드가 굉장히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사모펀드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게 사모펀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공모펀드입니다. 2014년, 15년, 그러니까 2015년까지 봤을 때 공모펀드의 그 시장, 공모펀드 시장인 사모펀드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현재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6월 말 기준 사모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422.9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모펀드가 동일 시점 기준으로 262조 원인 것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해 있는 것이죠. 2016년에 사모펀드 시장이 공모펀드 시장보다 더 이제 초월을 해서 더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연평균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공모펀드는 불과 2.2%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반면 사모펀드는 연평균 24.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약 25%였다라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해온 시장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죠. 공모펀드에 있어서는 사실상 최근 들어 공모펀드를 보면 대부분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모펀드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주로 ETF에 의한 결과라고 보셔야 되고요. ETF는 여전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ETF를 제외한 나머지 공모형 펀드에서는 이미 자금 유출이 일어난 지가 좀 꽤 됐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모펀드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이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모펀드 시장으로 들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 사모펀드 시장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사모펀드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2019년 이후로, 사실 2019년부터 이제 사모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DLF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라임 터지고,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쭉 이제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2019년 이후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이제 2019년도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을 살펴보면요, 대충 6%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도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 6% 정도 되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2018년도에 그러니까 가장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6.86%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랬다가 2019년도 사고가 터지면서 이제 확연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세가 이제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5.88%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1년 동안 거의 1% 정도 비중이 떨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이, 비중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라고 오히려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금액 자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액 자체는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가는데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오는 그 판매 잔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시장 자체 법인으로부터 자금 유입세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중은 이렇게 사실은 꽤 크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법인들의 비중이 94% 내외 정도 됩니다. 따라서 사모펀드 시장은 여전히 법인 중심으로,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꾸준하게 높아져 왔다가 1년에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로 바뀌었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미국에서도 이제 사모펀드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허용이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미국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0% 정도 지금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통계는 2017년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1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이제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10% 내외 정도의 개인 투자자들 비중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6% 지금 좀 안 되게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미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높은 수준은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비중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의 평균 투자액은 일단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수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2010년 말 6만 2천 계좌에서 2020년 6월 말 8만 계좌까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물론 더 이제 2019년도에 더 높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투자액은 2015년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맞는데 2.5억,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지금 이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사모펀드 시장으로 들어오실 때 평균 투자 금액이 2억 5천만 원 정도의 규모로 투자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평균 투자액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그래프, 여기서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평균 투자 금액입니다. 이제 2015년 이후로는 이제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는 게 이제 확연히 관찰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사실 평균 투자액 자체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가 주로 이제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개인들한테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주로 증권사, 이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채널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부분, 은행에서 판매되는 부분,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부분, 그리고 자산운용사에서 직접 판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사실 보험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직접 판매되는 부분은 그 비중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통계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로 대부분이 증권사와 그 다음에 은행을 통해서 판매가 되죠. 그 중에서도 증권사를 통해서 판매가 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조금 높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약 4분의 3 정도는 증권사를 통해서 판매되는 부분이고요. 4분의 1 정도가 은행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고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사모펀드 판매 잔고는 증권사가 약 15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은행은 5.2조 원, 그 다음에 보험은 1,600억 원, 기타 600억 원, 기타는 주로 자산운용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나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판매되는 부분은 사실상 미미하다. 증권사가 거의 4분의 3, 나머지 4분의 1 정도가 은행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 계좌 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에서 제일 많이 판매가 되니까 증권사에서 판매 계좌 수가 가장 많겠죠.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증권사 5만 8천 계좌 정도 지금 이제 개설이 되어 있고요. 은행은 2만 1천 계좌 정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 판매 통계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해서 사모펀드 시장에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를 통한 판매는 여전히 이제 안정적인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관찰이 되고요. 반면 은행 판매는 2017년 6월 이후로는 굉장히 뚜렷하게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모펀드 판매 채널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계속해서 옮겨오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특징이 관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략적인 사모펀드 이제 시장 현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규제 현황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해외 시장에서 그럼 이제 사모펀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현재 규제 추세가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모펀드 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해외에서 저희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 그런 제도인 거거든요. 따라서 유럽과 우리보다 사모펀드의 운용 경험이 훨씬 더 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를 가져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과 유럽의 사모펀드 규제 방향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살펴보면 주로 이제 대형 운용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진입 장벽에 대한 규제 변화는 그렇게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그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사모펀드가 오히려 시스템에 굉장히 큰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방식으로 투자를 했던 특히 이제 서프라임과 관련된 그런 이제 모기지 관련 상품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했던 그런 사모펀드들이 일시에 무너지면서 굉장히 큰 시스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 장치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견해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것들이 사모펀드 규제의 이제 방향성을 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주로 운용업자들의 안정성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규제들이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체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 그 사모펀드 운용사와 관련된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이제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얼마만큼의 위험 투자들을 가지고 있는지, 리스크 포지션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런 리스크 포지션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같은 것들을 이제 강화를 하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잠재적인 위험들을 관리하고 컨트롤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모펀드 이제 규제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났던 중요한 규제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진입 규제는 특별히 투자자 단위에서의 진입 규제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대형 운용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 주로 이제 인적 요건 중심의 이제 진입 규제들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전성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 추세에 있는 것이고요. 자,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 그 다음에 운용 리스크 방지 목적의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수탁자로서의 의무, 그 다음에 이해상충 방지 체계와 관련된 부분,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 이쪽에 있어서 주로 이제 운용사가 어떤 식으로 그 사모펀드를 관리하느냐, 운용을 하느냐, 이쪽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투자 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명시적인 규제를 가지고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모펀드라는 것이 원래 모험 투자, 조금 위험한 그런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사모펀드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운용에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들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모펀드 규제, 그 다음에 유럽의 사모펀드 규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사모펀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건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 규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 요 다음번 일단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개인 투자자의 진입 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특별히 적격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사모펀드에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적격 투자자는 크게 이제 전문 투자자 그룹과 일반 투자자 그룹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세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자산 기준, 그 다음에 수입 기준, 그
그 다음에 투자 금액 기준,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들도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것을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죠. 순자산 규모,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자산이 많다, 재산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 손실을 봐도 충분히 그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다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이제 순자산 기준에 의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수입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액이 충분히 크다면 사모펀드 투자에서 손실이 좀 나더라도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위험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거죠. 마지막이 조금 여기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그룹 중에서 이제 투자 금액, 개인 전문 투자형 사무집합 투자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직 이제 규정이 완전히 이제 바뀐 거는 아니거든요. 자본시장법 이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는 바뀔 건데 아직까지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이 그러니까 위에 순자산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가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고 본인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1억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개인, 그러니까 1억 원 이렇게 들고 이제 증권사나 은행 가셔서 사모펀드 가입하시겠다 그러시면 1억 원 이 기준만 충족을 시키시면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시는 게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굉장히 이제 독특한 이제 기준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전문 투자형인 경우에 그렇고요. 경영 참여형, PF 얘기하는 거죠. PF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앞에서 순자산 규모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 따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투자 금액이 많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죠. 사실 이 그룹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룹이 이제 이 그룹인 거거든요. 이 위쪽 그룹에서는 사실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여기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사고에 휩쓸릴 가능성들이 작죠.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냥 1억 원, 예를 들자면 퇴직금 1억 원 한꺼번에 받았는데 그렇게 들고 오셔서 이제 사모펀드에 가입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이제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던 영역이 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사모펀드, 우리가 사실 사모펀드 제도를 만들 때 주로 미국 시스템, 미국 제도들을 많이 이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오랜 경험들이 있으니까. 미국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진입은 당연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미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제 클래스로 나누게 됩니다. 개인 전문 투자자, 영어로는 accredited investor라고 부르게 되는데 개인 전문 투자자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고급 투자자, sophisticated investor 그룹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개인 전문 투자자는 사실 우리나라의 적격 투자자 그룹과 사실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미국 시스템을 보고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제 변형을 해서 우리나라 제도로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순자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 개념이 있습니다. 순자산 개념을 보시면 본인 순자산 또는 배우자 포함 합계 순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00만 달러. 우리나라는 5억 원이죠. 본인과 배우자의 합계 총자산이 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기준이 훨씬 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꽤 차이가 나죠. 우리가 지금 33,000달러, 미국은 6만 달러가 아마 넘을 겁니다. 거의 7만 달러 근처까지 올라가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더 낮게 설정된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 수준이 미국보다는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은 100만 달러, 그러니까 12억 원 정도 되는 거죠. 현재 환율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5억 원이니까 우리는 단순히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거 자체가 크게 이상하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 수준의 격차, 소득 격차를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상 비슷합니다. 자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포함되고 어떤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 주거지는 순자산 가치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지는 주택의 가치는 순자산에서 포함 안 됩니다.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가 살고 있는 집의 가치는 빼고 나머지 그래도 최소한 이만큼의 자산은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너는 충분히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투자자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부분은 비슷하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거주 중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총자산 가치 산정 시에서 제외됩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나의 순자산에 포함 안 되죠. 예, 이 부분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런 내용들 비슷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 미국 최근 2년간입니다. 본인의 연수입이 매해 2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배우자의 합산 연수입이 매해 30만 달러를 초과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20만 달러 현재 환율로 따지면 2억 4천인 거잖아요. 그리고 배우자 합산할 경우에는 3억 6천만 원이 초과. 최근 2년간입니다. 최근 2년간 매해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수입도 같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가능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은 최근 2년간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소득이 유지되어야만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만 사모펀드 투자자 자격을 주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직전 연도 소득액만 봅니다. 1년간만 본다는 얘기죠. 미국은 2년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1년 기준으로만 보는 거죠. 본인의 직전 연도 소득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본인과 그 배우자의 직전 연도 소득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물론 이제 미국보다 낮죠. 그렇지만 그 소득 격차를 감안을 하면 이게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이 새로운 제 세 번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 모르겠고 수입도 필요 없고 투자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독특한 거고요. 미국도 세 번째 카테고리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미국의 세 번째 카테고리는 투자 금액에 따른 것이 아니고요. 전문성에 따른 겁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 현재의 소득이 높은 사람,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투자 자격을 주는 거죠. 전문성이란 어떤 의미냐? 본인 단독 또는 본인 매수 대리인과 함께 사모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무 및 영업사항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있는 투자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증권사에서 사모펀드 담당을 하면서 오래 일을 하셨어요. 20년 예를 들어서.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증권사를 나오셔서 지금 당장 그렇게 수입이 높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아놓은 재산이 많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분은 전문성에 있어서는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충분한 그런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단순 자산이 많지 않아도 또는 수입이 많지 않아도 일단 이런 사람들은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 투자할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자산, 수입, 전문성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사모펀드에 대한 이제 투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미국식 방식입니다. 유럽도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국내와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모펀드 진입,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 규제를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에 따른 자격 부여.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성에 따른 자격 부여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사모펀드 업계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문성 기준에 따라서 사모펀드 투자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사모펀드 투자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향후 이 투자 금액에 의한 진입 규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냐. 물론 지금 이제 그 규제 방침이 이 1억 원이 3억 원으로 이미 이제 올라가는 걸로 해서 발표는 되어 있죠. 지금 당장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문제가 터지니까 이것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여서 진입 규제를 높이게 되면 당연히 투자자들의 유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더 돈 많은 투자자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사고의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서는 더 줄어들 수 있을 걸로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이제 진입 규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차제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손질을 해서 오히려 더 미국식에 가깝게 바꿀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모펀드 시장 현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사모펀드 관련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작년부터 특히 작년 이제 6월 달부터 시작이 되죠. 해외 금리 연계 DLF. 그다음에 작년 9월 달에 호주 NDIS 펀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요. 10월 달에 라인 펀드, 12월 달에 이탈리아 부동산 채권 사모 신탁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었죠. 그리고 1월 달에 알펜루트 펀드, 그다음에 이 4월 달에 디스커버리 펀드였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이제 가장 최근에 옵티머스 펀드까지 계속해서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도 큽니다. 라인 펀드 가장 대표적인 사고죠. 무려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생한 옵티머스 실제로 5,500억 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모펀드 시장에서 계속해서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들은 결국은 이제 한 가지 뚜렷한 이유에 의해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고의 원인들 내지는 우리나라 사모펀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용사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일부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더 사모펀드 시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모펀드는 그 투자 계약서 내지는 투자 계획서에 나온 방식대로 정상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오히려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이제 사모펀드 자산 운용사에서 이제 이런 도덕적 해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가벼운 사후 처벌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사후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라고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후 처벌에 관련된 부분, 이게 단순히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인 거는 아니고요. 경제사범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느슨한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 내지는 거기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해이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가벼운 사후 처벌 등으로 인해서 사모펀드는 운용의 자율성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운용도 하고요. 정부 공시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죠. 공시를 이렇게 딱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펀드인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의 이해를 최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자신의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라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따라서 그렇게 운용사의 사적인 이익을 투자자의 이익에 앞서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사고가 발생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후적 규제, 사후 처벌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제 다음번에 발제해 주신 분들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사모펀드 시장이 굉장히 시장 발전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모펀드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98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8년도부터 이제 계산을 하자면 이미 사모펀드 시장의 역사는 22년 정도 된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모펀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는 2015년도라고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투자자분들,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들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쌓으셨어요. 그래서 스마트 개미 뭐 이런 이제 용어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경험을 하시고 이제 투자자들도 나름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게 투자 방식 전략들도 굉장히 현명해지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뚜렷하게 관찰이 되고 있는데 사모펀드는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의 이해 수준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방식의 이제 투자 전략을 이제 실행을 하죠. 사실 안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안정적인 투자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채권 같은 데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국채에 투자하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시면 되는데 사모펀드에 굳이 그 자금을 투자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고수익에 대한 기대, 조금 위험하더라도 고수익을 조금 올려보자 라는 목적으로 사모펀드에 가입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의 이러한 이제 그 성향 내지는 수요들을 사모펀드들이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사모펀드들이 고위험 고수익 방식으로 이제 투자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여전히 이제 특히 이제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들 중에서는 이제 여전히 이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은행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상품이니까 굉장히 안전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상당수 이제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면 투자자들의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조금 올라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 원금을 100% 날릴 수 있다. 라는 부분은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모펀드는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보다도 더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 투자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그러니까 자금을 빌려와서 투자하는 것도 사모펀드는 주저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모펀드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고위험 고수익에 대한 이해는 사모펀드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사모펀드가 가진 고위험 특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겠죠. 물론 이전까지 보면 사모펀드는 굉장히 고수익 측면만 강조되어 왔죠. 2019년도까지만 보면 사실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기간을 보면 사모펀드가 특별히 그 기간에는 사고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시장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모펀드는 예를 들어서 1년에 20% 수익 났다더라, 내지는 50% 수익 났다더라,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는 보도가 되지 않고 계속 높은 수익률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사모펀드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생각보다 사고가 별로 안 나는구나, 이런 이제 잘못된 그런 이제 인식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한 시장 상황이었던 거죠. 고수익 측면만 강조되고 실질적으로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던 고위험 측면은 전혀 부각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이제 조금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들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투자자분들의 이해도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고 사모펀드는 굉장히 큰 투자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 이해를 하시게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판매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수익 추구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은행, 증권사도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이제 금리들이 워낙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대 마진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져 있죠. 따라서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은행들도 다양한 종류의 금융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수수료 수익의 비중이 훨씬 더 예전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수수료 수익이 이제 그렇게 강조되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수수료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매 활동은 오히려 더 강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판매 활동의 강화는 결국은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악력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핵심 성과 지표, 보통 KPI라고 부르죠. KPI의 판매 실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 KPI에서 판매 실적이 강조되다 보니까 판매 담당자는 결국은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측면보다는 판매 수수료 확보에 오히려 훨씬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불완전 판매의 위험성을 더 높이게 되는 방식으로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많이 지적된 부분인데, 시장 감시 체계가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냐. 사모펀드는 사실상 그 레퓨테이션에 의한 이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모펀드 자산운용사가 잘 하더라, 수익률이 좋더라, 꾸준하게 수익 잘 내더라, 사실 이런 이제 평판에 의해서 이제 보통은 굴러가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평판들이 충분히 형성될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판에 의해서 시장이 굴러가는, 이제 시장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이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시장 감시 체계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그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시장 감시 체계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방향성만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1억 원 또는 3억 원만 들고 오면 쉽게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방식의 투자자 진입 규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향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금융당국은 이미 이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1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3억 원이 있어야 사모펀드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그 제도 변화가 이미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연히 사모펀드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축소시키면서 시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이제 줄이는 이제 그런 이제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의 진입 규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추가적인 논의들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견제 구조가 조금 강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지금 시장 감시 체계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많죠. 그래서 사모펀드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이제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그 다음에 수탁회사, 판매회사, 전문사무관리회사, 이렇게 이제 4가지 정도의 그 시장 참가자들이 있는데, 이 시장 참가자들에 의한 상호 견제 구조를 지금보다는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이슈들을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수탁회사나 전문사무관리회사가 과연 그러한 견제 기능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을까? 오히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판매사, 주로 이제 은행과 그 증권사들이 되겠죠. 판매사들이 그나마 이러한 견제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정도 지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자산운용사에 대한 책임, 물론 여기서는 이제 판매회사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셔야겠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및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자유로운 운용은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야 위험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거기서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들이 발휘가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러한 이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전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는 사모펀드의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규제 방식보다는 오히려 사후 규제 방식이 사모펀드 규제에서는 더 효과적인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은 거고요. 그런 사후 규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굉장히 근데 이제 바꾸는데 많은 시간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사법부와 그 다음에 이제 양형 기준 여기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지난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 규제가 사전 규제 방식에 비해서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사모펀드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고요.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요, 김일광 금융소비자원 자문위원께서 투자 신뢰를 잃은 사모펀드 규제의 실효성 점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일광 위원님 단상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광 위원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을 지내셨고요. 현재 금융소비자원의 자문위원 외에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개발원 경제전문가 자문위원도 함께 맡고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에 우리 발표자께서 해주신 얘기 잘 들었고요. 저도 모르고 있던 새로운 지식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주로 이제 발표드릴 내용이 정부에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사모펀드 사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목차를 보면 첫 번째 이제 사모펀드 사태, 어떤 펀드들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주로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증권사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업계에 이 사모펀드 관련된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증권사가 얼마나 실제로 제재를 받았는지 그걸 좀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는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그거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최근 작년 11월하고 올 4월에 발표된 금감원의 대응책에 대해서 실효성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소비자 보호와 재발 방지는 어떤 정책을 피는 게 효율적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금융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신용카드 대란, 키코, 저축은행, 동양 CP, 그 다음에 현재는 사모펀드고요. 수만 명의 피해자들이 수조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원인이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원인은 항상 정부의 규제 완화하고 관리 감독의 미흡은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언론에 나온 지금 주요 펀드하고 규모를 좀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5.6조 계속 증가하고 있죠. 사모펀드가 아니고 사기펀드입니다. 왜냐하면 운용사도 사기 운용을 했죠. 그러니까 판매할 때 그 투자자들하고 약속한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를 했고요. 이거는 운용 사기입니다. 그리고 불안전 판매뿐만 아니라 허위 판매, 사기 판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 펀드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현재 5.6조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예, 만약에 더 이상 발생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포럼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전에 발표자가 발표했듯이 400조가 훨씬 넘습니다. 상호펀드가. 개인이 투자한 것도 24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400조의 상호펀드 중에서 이러한 부도덕한 잘못된 운용을 하고 있는 금액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6조에서 계속 불어날 게 명확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런 금융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솔직히 직접 사모펀드를 투자했거나 혹은 피해를 본 당사자가 아니면 그렇게 관심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있는 분들이 은행에 가서 또 신뢰관계가 있는 PB들이 이런 사모펀드를 추천을 하면 또 사모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죠. 그럼 반복적으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그래서 현재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명확하게 지금 더 이상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제도 및 정책을 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증권업계 민원 동향입니다. 이 자료는 금감원의 정보 공개 요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물론 이제 잘 안 주죠, 자료를. 근데 여러 번 요청해서 받은 자료고요. 보면 이제 금융권역의 민원은 주로 이제 보험사에서 발생하죠. 손보, 생보, 서민금융 이쪽에서 발생하는데 특징적인 게 1, 4분기에 은행하고 금융투자 권역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금융투자는 69% 증가했고요. 이거는 대부분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금융애로 민원하고 그다음 사모펀드 관련해서 판매 지연에 따른 민원 증가가 주 요인이고요. 금융투자 권역만 따로 떼서 보면 연간으로 전년 대비 한 50% 이상 증가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연령에 대한 부분이고요.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만 따로 떼서 보면 계속 이제 민원이 증가하고 있죠. 1, 4분기에 전년 대비 79% 증가했습니다. 연간으로는 70% 증가할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사모펀드 환매 지연된 민원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보시면 2017년에 굉장히 민원이 감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당시에 파생상품 투자자 숙려 제도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약을 하고 이틀 후에 최종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간 충분히 투자자들이 다시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제도가 하나 도입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산업은 시스템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이 굉장히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년, 19년, 20년에는 전산 시스템 사고, 그다음 펀드 불안전 판매, 사모펀드 환매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민원이 늘고 있죠. 이거는 금감원이 금융 권역별로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를 평가한 겁니다. 근데 증권업계가 이렇게 민원이 계속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 실태 평가 결과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게 금감원의 어떤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게 평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렇게 사모펀드 사태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건수 80%가 줄었죠. 그 다음에 증권회사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 이제 향후는 늘어날 수 있겠죠. 증권사에 대한 제재나 과태료가. 근데 현재까지는 이미 이런 민원이 굉장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관리 감독 혹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증권사에 대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내부 감사 및 징계 동향을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28건이었습니다. 감사 건수랑 제재 건수를 합치게 되면. 그런데 2019년, 20년에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냐면 금감원이 스스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이 없다라는 거를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이런 내부 통제, 그러니까 운용사나 판매사에 대한 내부 통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감원도 그런 게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금감원 징계 종류를 보면 실제로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징계는 전혀 없습니다. 뭐 취업 규칙 위반이나 이런 것들만 이제 징계를 많이 받고 있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모펀드 사태 원인입니다.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하고 이거는 주로 정책적인 부분은 이거는 금융위나 기재부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감독당국 책임은 금감원이고요. 일단 금융사는 운용사랑 판매사의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 사태 원인은 이미 이제 많이 회자들이 됐고 대부분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발표자가 발표해 주셨듯이 2015년에 이제 진입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나서 펀드가 199조에서 416조로 늘어났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운용사는 펀드 규모는 2배 조금 넘게 증가했죠. 근데 운용사는 1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 운용사, 소규모 운용사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의미죠. 이처럼 이제 국내 전문 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모펀드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 투자자, 그러니까 돈 1억만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모펀드 투자해라. 이렇게 해서 일반 투자자 유입을 당국에서 유도한 거죠. 유도하고 그리고 현재는 이런 정책을 핀 거에 대해서 스스로 아무 책임을 못 느끼고 인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모펀드 육성책을 피고 소비자 보호, 어떤 부작용에 대한 투자자 보호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의 주장뿐만 아니라 앞서에서도 발표가 됐지만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과 유럽은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하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드-프랭크법하고 유럽에서도 유사한 법이 제정이 됐었죠. 예, AIFMD라고 해서 이렇게 대체펀드 운영 지침이 발표가 되고 현재까지 이렇게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011년에 헤지펀드 도입하고요. 15년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의 1차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다는 게 명확하고요. 이 공모사모펀드 체계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모펀드가 도입될 때는 공모펀드하고 규제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 펀드라는 게 보면 펀드 설정하고 판매하고 운용하고 투자자 정보 제공, 감독 당국의 제출 이런 이제 어떤 업무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데 사모펀드는 판매 시에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만 적용이 되고 그 외 모든 부분에서 다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물론 운용과 그러니까 펀드의 설정, 상품 개발은 자유롭게 되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운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모펀드보다 리스크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한 판매, 투자자 정보 제공, 강독 당국의 서류 제출 이런 거는 오히려
훨씬 더 큰 폭으로 최소한도 공모펀드 수준의 규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제가 보기에도 어이가 없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 펀드에 자금을 제공한 펀드의 주인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감독당국, 금감원의 책임입니다. 투자 위험이 가장 큰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서 모니터링 안 했죠. 운용사들이 운용 사기를 계속했습니다. 운영 원칙에 위배되고 투자 대상도 이미 변경하고 자산 허위 평가, 허위 보고 이거 다 모니터링을 못했고요. 그다음 판매사들 고객 성향 허위 파악, 설명 의무 미준수, 부당 권유 이렇게 이제 불안전 판매, 불법 판매 이것도 모니터링 못했고요. 실제로 보면 2016년도 대비해서 운용사가 90개에서 213개로 2.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은 운용사는 똑같아요. 10개에서 11개. 비중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서 감독당국에서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현황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용사의 책임은, 운용사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약속한 대로 자산 운용을 잘하고 수익을 배당하고 이런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난 운용사들 보면 내부 통제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 운영 인력의 전문성, 도덕성 결함이 있고요. 또 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 능력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모펀드가 발생한 원인이죠. 요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많이 보도도 됐고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모운용사가 지금 217개인데 40%가 넘는 운용사들이 적자입니다.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운용사들은 당연히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불법적인 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판매사. 다양한 형태의 불안전 판매를 했죠. 지금 투자자 민원의 대부분이 이쪽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KPI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 발표자도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은행들은 지금 이자 수익이 80%가 넘죠. 근데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비이자 수익 부분, 즉 펀드 판매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KPI 배점을 굉장히 높여놨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불안전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본부 차원, 경영진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허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DLF 독일 국채금리 관련해서는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에 펀드가 손실이 난 경우에도 원금 보장을 주장하면서 펀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불법 행위죠. 그래서 이런 거는 뒤쪽에서 얘기하겠지만 징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금융당국의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 이후에 사모펀드 규모와 운용사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이렇게 규제 완화하고 만 3년 만에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크게 두 가지 정책을 내놨죠. 작년 11월에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 올 4월에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에서 나온 정책들을 좀 이렇게 카테고리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취약한 사모펀드 구조 보완, 그 다음에 금융사 책임 강화, 그 다음 시장 규율을 통한 유형 관리 강화. 이게 지금 정부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기보다는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이렇게 시장 플레이어들이 상호 감시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불법을 하면 그걸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이 안 되면 투자자나 혹은
금융당국에 그거를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자율로 이런 시장 자율을 통해서 유형관리 강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물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간의 관행이나 그다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서로 관계를 봤을 때 이거를 통해서 단기간 내 효과를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감독이나 검사의 강화. 이 대응책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을 제공한 정책 당국, 감독 당국이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을 그러니까 인정하지 못하고 이런 금융사에 대해서 일방적인 책임 떠넘기기, 특히 이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에 대해서만 배상을 강요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정책들도 대부분 선언적 수준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굉장히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강제가 되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 예는 앞에서 좀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항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정책들이 왜 실효성이 없을까라는 부분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공모 펀드인데 공모는 규제가 많고 사모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펀드 분할 발행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공모 펀드인데 사모 펀드로 발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모와 사모 간에 규제가 큰 차이가 없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그러니까 사모 펀드 발행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이 비슷하고 수익 구조가 유사하면 사모펀드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걸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공모 수준으로 높여야만 실제로 이런 공모가 사모로 둔갑하는 형태를 막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정부에서 이제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이라는 걸 새로 도입했습니다. 파생 상품을 포함하고 있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을 고난도 상품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규제 강화의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할 때 설명 의무를 강화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 설명서에 경고 문구를 넣고 근데 그런 거는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거고 감독기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재가 수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사모펀드 외에 P2P가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2P가 감독당국에서 1인당 2천만 원 이하로 투자하라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2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P2P가 이렇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안 지켜졌죠. 그러니까 규제나 정책만 있는 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나 정책이 있고 그거를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고 그걸 위반했을 때 가혹할 정도의 징계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책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 투자금액 3억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건 오히려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기회를 박탈하는 어떤 역차별이다라는 비난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사 책임 강화 두 번째로 지금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비유동성 자산, 장기 자산에 투자하면서 개방형으로 하거나 단기 폐쇄형으로 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은 비시장성 비중이 50%를 넘어가면 개방형 펀드 죄송합니다. 설정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설정할 때 50%가 안 넘어서 개방형으로 설정이 됐는데 운영 중에 50%가 넘으면 그때는 어떻게 조치할지 이런 세부적인 정책이나 방안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펀드의 유동성 리스크를 투자자나 감독 당국이 실시간으로 알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층 펀드, 순환 펀드. 그러니까 펀드가 펀드에 투자하고 또 펀드가 펀드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기초자산이 뭐가 되는지도 혼란스러운 그런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용 상황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펀드 간 손실이 전이되고 만기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이런 펀드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것도 해결 방안은 간단합니다. 펀드의 투자 구조, 최종 기초 자산이 뭐고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한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펀드의 유동성 리스크나 어떤 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면 감독 당국은 규제를 할 수 있고요. 투자자들은 환매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까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 제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TRS에 대한 거. TRS도 문제가 굉장히 많죠. 은행에서 사모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이러한 차입 운영이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모르고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것도 명확하게 투자자들한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TRS는 또 문제가 증권사가 운용사를 대신해서 자산을 매입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자산의 가치 100%가 이 차입 운용 한도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펀드 규모가 100억이고 증권사에서 대리로 매입해 준 자산 규모가 100억이면 이 차입 한도가 100%가 되는 거죠. 근데 100%로 계산을 안 하고요. 이 증권사가 매입해 준 자산의 변동성만을 봅니다. 만약에 증권사가 매입한 자산이 10%가 빠졌으면 그 10%만 TRS 한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불합리한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또 금융당국에서 운용사에서 상품 개발할 때 스트레스 테스트해서 목표 시장을 설정하고 그 시장에 적합한 고객에 대한 판매 전략을 짜고 판매 채널을 구축하고 성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모펀드 성격에 맞지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되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운용사에 대해서도 내부 통제 기준이나 위험 관리 기준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거듭 얘기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도덕하고 이런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운용을 하는 운용사들한테 이런 체크리스트 제공이나 가이드라인 제공 이거는 이런 권고식 혹은 정책을 권유하거나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굉장히 구체적인 기준을 줘야 되고요.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큰 징계가 따라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비시장성 자산에 대해서 외부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회계법인이나 신평사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평가 비용이 꽤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탈리아 의료 채권 이런 데 투자한 것들이 있죠. 그거는 실제로 해외 가서 현지 조사를 하거나 해도 정확히 그게 부실화되는지 아닌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거는 운용사고요. 그래서 운용사한테 펀드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공정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허위 평가나 허위 보고를 하면 그만큼 이제 징계가 따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사하고 수탁기관에 대해서 운용사를 감시하고 불법 행위가 있으면 그게 시정 요구하고 그다음 감독 당국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현재 서로 간의 이해관계 및 업계 관행을 봤을 때 이게 단기간 내 정착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운용사가 판매사에 자료를 안 주죠. 이게 정해진 시기에 특정된 자료를 반드시 주도록 의무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정책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선언적인 정책만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이제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바람직한 정책이고요. 왜냐하면 사회적 인식이 은행은 원금 보장이 되고 안정적인 금융사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죠. 이게 상식이고요. 상식에 따라서 제도와 규정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사모펀드 판매 못하고요. 공모펀드도 리스크가 높은 거는 판매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미 국내는 금융지주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판매해도 되고 직접 판매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 판매가 준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굉장히 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녹취 숙려제도 강화, 그 다음에 설명 의무 강화. 지금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서 제출하던 걸 분기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기 운용을 하거나 부도덕한 운용사들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공모펀드는 펀드의 기준가하고 기준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죠. 데일리로. 그러니까 사모펀드도 동일합니다. 상품의 개발하고 상품의 운영은 자유롭게 해주고 대신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 대해서 평가 손익 현황, 기준 가격하고 기초자산의 변동, 예를 들어서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든지 혹은 해외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든지 기초자산을 변동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방식은 많죠.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SMS를 통해서 데일리로 제공을 해줘도 되고 이렇게 해야만 투자자들이 환매를 하건 추가로 투자를 하건 이런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열심히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도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하고 운용사 전수조사한다고 했죠. 이거는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정책이고요. 펀드 기간이 3년인데 이 전수조사에 3년 이상 걸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배드뱅크 설립도 이걸 설립하면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회수율을 높이거나 회수 기간을 줄이거나 해서 투자자들한테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운용사나 판매사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기능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에 대해서 강제로 TLS 수익을 포기하게 한 것도 이것도 이제 위법적인 어떤 금감원의 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 드리면 이러한 운용사나 판매사의 사기 판매, 사기 운용, 그 다음에 불완전 판매, 불법 판매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감독당국에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정책 및 감독기관의 책임 규정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금융 정책을 실시하고 시장 자율 규제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어떤 범죄 행위들,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용 사기나 불법 판매는 굉장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징벌적인 그러니까 이런 사기 행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굉장히 큰 어떤 처벌이나 징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획적으로 이런 사기 운영이나 사기 판매를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민사, 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벌 기준 명확히 하고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고, 실제로 지금 배상한도를 피해액의 2~3배까지 징벌적으로 하자는 이런 법안도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당국은 지금 금감원이나 이런 데는 상급기관이 없죠. 국정감사 받는 거 하고 그다음 감사원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도 이런 관리감독 책임을 못했거나 열심히 안 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제시한 상호펀드 대책은 다 내용들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상당히 디테일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엄격히 적용을 해야만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결국 투자는 투자자 본인 책임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때 뭐 기관 투자자야 다르겠지만 주로 이제 그 운용사의 트랙 레코드도 보고요, 운용사의 규모도 보고, 그 다음에 평판 리스크도 보고요, 그 다음 운용력들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이런 식의 최소 한도의 투자자들이 자기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금융투자업계 신사모펀드 성장 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김학주 한동대학교 ICT 창업학부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학주 교수님은 현대증권과 삼성증권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지내셨고, 우리자산운용과 한가람투자자문 등에서 운용총괄을 맡으시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동대학교 ICT 창업학부장과 창업보육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으십니다. 네, 저는 이제 2015년에 학교를 갔고 그 전까지는 애널리스트하고 펀드 매니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증권업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뭐 금융투자업계 신사모펀드 성장 방안을 발표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좀 세계적으로 보면 헤지펀드는 위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헤지펀드에 돈을 맡기면은 이제 220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용 보수는 일단 2%, 연 2%를 먼저 떼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목표 수익률, 그러니까 8%를 약속했으면 그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8대2로 나눠 먹자. 그래서 20%를 걔네가 가져간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보수 같은 것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환매도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헤지 펀드는 계속 이제 인기를 잃어가는 그런 상태이고, 이제 뒤에 보시면 왜 이제 그렇게 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떤 그 펀드라는 것들이 다른 형태로 좀 앞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헤지라는 거를 보면은 그 개념이라는 게 시장의 어떤 익스포저, 그러니까 시장의 그 위험에 대해서
그 중립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튀든 이제 좀 안전한 그런 초과 수익을 지향할 수 있는 거를 헤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알파, 그러니까 액티브 리턴, 그러니까 이 초과 수익이긴 한데 굉장히 안전한 그런 초과 수익을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높은 보수를 주는 이유도 이 수익은 굉장히 안전하다. 그래서 이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그 규모가 좀 작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좀 증폭시키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치는 거죠. 레버리지를 치지만 그래도 스틸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맙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성과 보수를 줄 마음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실제로 운영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안전하게 안 하죠.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헤지 펀드의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롱숏 펀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롱숏, 그러니까 롱이라는 건 자기가 그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올라가면 좋죠. 그리고 이제 숏이라는 거는 자기가 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하락하면 득을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양쪽에 롱과 숏을 똑같이 포지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든 오르든 떨어지든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할 게 있는데 뭐냐면은 롱숏 페어를 잡을 때 호모지니어스한 걸 잡아요. 그러니까 둘이 아주 유사한 것들을 잡는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례를 보여드리면 예전에 이제 기아자동차가 미국의 조지아에 공장을 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현대차가 미국 알라바마에 공장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아차가 현대차 미국 마켓쉐어를 뺏어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아차한테 좋은 거고 현대차는 나쁜 거고 그게 팩트죠. 그러니까 이제 롱을 기아차를 치고 숏을 현대차를 잡은 거죠. 근데 이제 기아차하고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회사죠. 얘네한테 무슨 일이 발생해도 내가 롱과 숏에 똑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 이 회사 몰라도 돼요. 어차피 무슨 일이 발생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만 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아차가 좋고 현대차가 나쁘다. 이것만 딱 남는 거죠. 그러니까 기아차가 현대차 밥을 뺏어 먹는다. 이 사실만 딱 남는 거. 그걸 이제 이 앞에서 얘기한 그 carve out strateg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기아차한테는 좋은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오늘 장이 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아차는 같이 따라 오르지만 이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르고요. 현대차는 덜 오르죠. 근데 롱이라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면 먹는 거고 숏은 주가가 올라가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팅을 해보면은 한 0.2%는 돈을 벌었다. 다음날 보니까 장이 1% 하락했다. 기아차도 역시 뭐 시장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졌다. 근데 좋은 일이 있으니까 좀 덜 떨어졌다. 현대차는 나쁜 일이 있으니까 더 떨어졌다. 그래서 0.3%를 또 득을 먹죠. 그래서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나는 안전한 그러한 알파를 취한다. 그리고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이게 똑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발생할 위험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보기에 나 삼성전자가 좋아 보인다. 롱. 삼성 바이오로직스 나빠 보인다. 숏. 쳤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삼성전자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리스크에 다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결국은 헤터로지너스 페어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이질적인 페어를 잡는 경우를 해요. 왜 할까요, 이거를? 양쪽에서 다 맞으면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커다란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결국은 이 성과급 받으려고 이제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라임 자산운용이 뭐였습니까? 주로 이제 CB, 그러니까 이제 컨버터블 본드, 전환사채. 전환사채는 아무나 발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본드를 발행할 수 있으면 그 회사는 굳이 전환사채까지 발행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리스키한 채권이죠. 근데 이제 그런 데다가 막 투자를 하죠. 워낙 짭짤한 그 수익을 주니까 배팅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잘 되면 어떻습니까? 성과 보수 받죠. 근데 안 되면 고객이 죽는 거죠. 완전히 모럴 해저드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아주 세이프한 리턴을 추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해제 기본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절대 수익형 상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배경을 보면은 지금 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사람 많이 죽었고 그다음에 애를 열심히 낳기 시작해가지고 가장 이제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하는 게 1960년생이 대표적인 세대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지금 50대 후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막 하고 있죠. 앞으로는 더 이상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저기 금융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벌어놓은 자금 갖고. 근데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수익률을 좀 올리긴 해야 되는데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없고 이제 어떤 시장이 어떤 상황으로 가더라도 나에게 조금 더 안전한 그 absolute return, 그러니까 절대 수익을 조금 나한테 달라. 뭐 이런 수요는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한번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ARS라는 게 Absolute Return Swap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고객한테 100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갖고 채권 사요. 예, 그러면 5년짜리 채권을 샀다. 그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채권의 금리가 연 2%다. 그러면은 2% 곱하기 5년. 그럼 10% 정도는 이제 그 이자 수입이 확보되죠. 이걸 버퍼라고 그래요. 이 돈은 다 깨먹어도 어떻습니까? 원금은 남죠. 예, 그러니까 이거 갖고 뭘 하냐면 일단 그 100억 원어치의 그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요. 10억만 딱 빌려서 주식을 삽니다. 롱이죠. 예, 그 다음에 그것만큼을 이제 증권사 프라임 브로커죠. 그러니까 증권사 이 프랍 계정에 가가지고 주식을 빌려요. 그래서 팔죠. 숏이죠. 그러니까 10억 똑같이 이제 롱숏을 하는 거죠. 거기서 돈을 벌면은 이제 알파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해요. 버퍼가 늘어나죠. 이러도 되는 돈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롱숏을 10억 하지 말고 20억으로 하자. 조금 더 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해서 잘 가면은 해피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판단이 틀렸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쭉 깨져가지고 이제 채권 이자도 깨먹게 되고, 다 날렸다 10%를. 그럼 여기서 스탑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만기까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원금을 돌려드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헤지 원칙을 잘 지키지 않고 무조건 배팅을 하죠. 욕심스럽게. 그러다 초반에 박살 났어요. 그래서 이거 다 깨먹었어요. 10%를. 그러니까 나머지 5년 동안을 다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할아버지가 야, 이거 왜 돈 안 돌려주냐? 그러니까 5년만 기다리세요. 그 할아버지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헤지펀드를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지금 그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이제 그 이 업계의 그 문제와 해결 방안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사실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repetitive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 가능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려면은 일단 그 펀드에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난 한국 펀드 중에서 투자 원칙이 있는 펀드를 제대로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자 약정서를 맨데이트라고 하는데 해외 펀드들 보면 아주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알파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사실 투자 원칙이 다 맞진 않죠. 그렇지만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다 보면은 over the time being, 그러니까 그 오랜 그 과정 속에서 알파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한테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잘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들이죠. 너 마음에 안 들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딱 물어보면은 얼마 해드릴까요? 그러면 20% 이렇게 연 20% 굉장히 높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고성장기에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 그런지 서슴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상당히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자 원칙이 이벤트 드리븐이냐, 매크로냐, 딥 발류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홍콩에 아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헤지펀드 운영하는데 펀드 이름이 Unloved 펀드예요.
unloved, 사랑받지 못한 주식들만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식이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하자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오버 리액션을 하는 거죠. 더 과매도하고 주가가 언더슈팅을 하죠. 적정 내재 가치보다 그것만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따내는 거죠. 그리고 요즘엔 뭐 이제 알고리즘 이 기계를 통해서 많이 이제 실행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러한 투자 원칙들이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유니버스라는 게 있어요. 그 사회에서의 죄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불순종이에요. 그죠? 신에게 불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에서의 죄는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건데 증시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응? 늦는 거예요. 남보다 늦으면 반드시 페널티를 당해요. 그만큼 꼭 페널라이즈 당하는 거죠. 근데 이 늦지 않도록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그 어떤 투자 대상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원숭이하고 50% 아는 사람하고 70% 아는 사람하고 셋이서 투자 게임을 하면 누가 제일 많이 깨질 것 같습니까? 70% 아는 애가 제일 많이 깨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모르는 30%에 의해서 꼭 페널티를 당하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아까 투자 수익률을 레퍼티티브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몇 퍼센트 이상 알고 있어야 됩니까? 90% 이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90% 이상 알고 있는 자산들의 모임이 유니버스예요. 그러니까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투자 원칙뿐만 아니라 이 유니버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빨리 남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죠. 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안전한 알파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 헤지펀드에 대해서 이 투자 원칙을 헤지펀드가 갖고 있냐? 운용사는 그 투자 원칙대로 운용을 했냐? 판매 채널은 이 운용사한테 그런 투자 원칙을 확인했냐? 아니면 못 받았냐? 얘가 감췄냐? 투자 고객은 그걸 그 투자 원칙을 알려고 노력을 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 나는 소송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금감원이 그 다양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너는 네가 이 투자 원칙을 보고 받았었는데 얘한테 설명을 안 했냐? 그럼 너야. 너도 몰랐어? 그럼 얘야. 이렇게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으로 나는 해결하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는 뭐 규제가 약한 게 당연하죠. 사모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창조라는 것은 굉장히 이 자유로워야 되는 건데 그래도 규제하고 규정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펀드가 도대체 어떠한 이 오퍼레이팅 스타일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스타일이라는 게 투자 원칙에 가까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펀드가 정확히 어떤 원칙을 갖고 가느냐 하는 것들을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투자 약정서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차라리 그냥 스타일 인덱스나 스타일 ETF 같은 것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면 굳이 헤지펀드까지 가지 않아도 난 이런 원칙에 투자하고 싶어. 그럼 쉽게 이런 것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더 정부가 업계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헤지펀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액티브 리턴 알파라는 게 굉장히 프라이빗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 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비법은 아니죠. 예, 굉장히 프라이빗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오랜 기간 알파가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다양한 소스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헤지펀드의 어떤 그런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서 이걸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그 능력이 있다면 굉장히 그 퍼포먼스는 컨시스턴트하다. 아주 지속 일관성 있는 수익률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홍콩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적을 봐요. 매니저들의 성적이 아주 잘
보고가 돼요. 신문에도 나오고 온라인에서 아주 깨끗하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걔가 운영하는 성과가 그 이 펀드 맨데이트에서 나온 그 투자 원칙과 약간 다르게 움직인다. 이해할 수 없이 움직인다. 걘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헤지펀드 매니저가 1, 2년만 잘해도 평생 먹고 살 그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1, 2년 잘 못하잖아요. 걔 아웃될 수 있어요. 아웃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름 바꿔서 다시 나오더라고요. 물론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본인의 사람 이름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걔는 끝난 거예요. 그렇게 페널티를 당해요. 예, 그러니까 뭐 제재를 받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그냥 심판을 받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얘의 수익률이 어떤 식으로 알파가 나오는가, 그리고 얘의 어떤 그러한 이 에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수익률의 변동성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샤프 레이쇼나 이런 걸 갖고 판단을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주 그걸 판단하기 쉽게 이 퍼포먼스가 잘 공시가 된다 하는 것들이 우리랑 좀 다른,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체제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사실 투자자들도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해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해지라는 거는 사이언스가 아니라 아트잖아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얻어진 그런 경험이라고요. 근데 갑자기 한국형 해지펀드라서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안 해본 데가 한국형이라니요. 뭘 일단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투자자들한테 좀 쉬운 알파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채권이라는 것이 일단 채권이라는 상품도 있다. 근데 그거를 사게 되면 구입할 당시에 시장 수익률을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은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조금 더 만기가 긴 채권을 사면 얼마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 이게 텀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약간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거를 사면은 내가 얼마큼 더 수익률을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텀 스프레드, 크레딧 스프레드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부터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쉬운 알파로 접근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굳이 헤지 펀드에 가입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알파는 저런 거야. 그러면 그냥 그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파이낸셜 인스트루먼트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시장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는 이런 수준으로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시장에는 이러이러한 상품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한 단위 리스크를 더 올리면은 어느 정도의 리턴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클리어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그렇게 큰 알파가 필요 없어. 그러면은 한 요 정도에서 요런 거를 이렇게 대충 섞어 놓으면은 나는 만족해. 이런 어떤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금융시장 안에 어떠한 그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지 잘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클래리파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헤지 펀드 매니저들은 일단 그 굉장히 해지라는 게 다양한 어떤 기술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융 상품들이 좀 이렇게 다양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데 조금 더 이제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금융 도구를 많이 만들어 줘야 좀 이 사람들이 좀 기술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해외에 있는 그냥 이 헤지 펀드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것들 그런 걸 그냥 갖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드 오브 펀드 형태로 그냥 갖고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 상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좀 이렇게 채택해 볼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해외 투자를 하면은 세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이 세율을 좀 떨어뜨려 준다든가. 그래서 헤지펀드 매니저가 좀 자유롭게 글로벌 상품을 갖다가 자기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의 장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특히 이게 우리나라에서 해지를 하려면은 한국의 그 프라임 브로커 써야 돼요. 증권사 써야 된다고요. 근데 이 한국 증권사의 그러니까 그 고유 계정의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내가 롱숏을 하고 싶은데 롱은 샀어요. 근데 숏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주식 좀 빌려줘. 그러면은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된다고요. UBS한테 물어보면은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걸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숏을 친다는 게 얼마나 비싼 건지,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한국 증권사를 키워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발목을 잡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그 프랍 계정이 삼성증권의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다시 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수익률 그러면은 알파부터 초과 수익부터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죠. 일단 장기적으로 의도된 수익률을 먼저 디자인해야 돼요. 자산 배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산군을 잘 배분을 하면, 그러니까 efficient frontier가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한 지금 이 정도 시장에는 이러이러한 자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섞으면은 포트폴리오 효과 때문에 이런 efficient frontier가 나와. 근데 나는 이 정도의 리스크 이상은 취하지 못해. 대신에 나의 그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 이상이야. 그러면 요 집합 안에서 하나를 딱 고르면 당신은 이거 몇 프로, 이거 몇 프로, 이거 몇 프로, 이거 몇 프로 섞으면 이 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10년 동안에 내가 이런 자산군들을 잘 섞어 놓으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편차가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 한 6%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장기적으로 의도된 수익률이 나오면 그 안에서 이제 초과 수익의 기술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 자산 배분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초과 수익률 들어가니까 이게 이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더 선행되어야 될 게 이런 알파보다는 베타, 그러니까 자산 배분 쪽으로 한번 더 먼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 선배들 매니저들 보면은 다 자기는 잘했다고 자랑해요. 근데 실제로 수익률을 보면 좋아요. 근데 실제로 만나서 이제 물어보면은 별로 실력 없어요. 펀더멘탈도 잘 몰라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성장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뭘 사도 다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헤지펀드 매니저가 요즘 다 바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망신당하고요. 지금 이 채권 왕이라 했던 빌 그로스 같은 경우도 집에 갔죠. 그다음에 존 퍼슨도 이제 은퇴하고요. 순환 시대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사이트로 뭔가를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FRB 의장이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이미 자산의 가격 거품은 다 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미 증시는 경제를 떠나서 정치로 갔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 동력이 있어야, 그래 방향성 있는 성장이 있어야 이 헤지펀드 매니저도 아이디어도 내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런 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공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경제의 혈액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그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가야죠. 근데 금융기관이 거기다 줄 수 있습니까? 잘못해서 부도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갈 수 있는 민간 핀텍 플랫폼이 이제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산 투자를 해서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들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이미 공시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그 상장된 기업들, 거래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기업 공시를 하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도 그런 스타트업들도 이제 그 기업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 팔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익스체인지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플랫폼을 정부가 만들어 줘야지 돈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스타트업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충분히 이상한 CB 같은 것을 사지 않고 조금 더 자기가 한국의 어떤 그런 대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그런 어떤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약간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글쎄요. 펀드라는 거는 점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금융이라는 거를 기관이 해줘야 되냐 하는 거죠.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대신 금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관들이 해야 될 일은 금융에 대한 정보만 주는 거죠. 그럼 자기가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맞춤형 정보를 주면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정부를 비롯해서 각계 이제 제도권이 자산 금리를 이렇게 낮춰가면서 가격 거품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금융기관이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자기 자본이 작지 않습니까? 거기 금융기관이 투자해 놓은 자산이 박살났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 다 잠식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자산 거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볼모예요. 아주 골칫거리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앞으로 어떤 이제 금융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사실은 그 투자한 그 주체가 그냥 손실 보고 끝나야 돼요. 그래야 정상으로 빨리 돌아오죠. 예, 그러려면 이제는 이제 이런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플랫폼들이 개인의 어떤 그런 빅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맞춤형으로 이제 그 정보를 개인한테 금융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개인은 그 판단해서 자기가 이제 자산 배분을 하죠.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하이 리턴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펀드라는 거는 글쎄요. 이 엔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지금 이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 부라는 게 저성장 속에서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이 펀드라는 거는 함께 투자해서 부를 나누자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럴 만큼의 부는 없다. 그러니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펀드라는 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퍼블릭 펀드에서 프라이빗 쪽으로 넘어왔고 앞으로는 이제 do it yourself DIY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핀텍 플랫폼이 개인별로 맞춤형 이제 그 투자 정보를 주면 결국 이 개인들이 자기가 이제 분산 투자해서 직접 선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딜레마는 그동안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그 금융 소득에 의존해야 되는데 수익률은 너무 낮아졌고 자기는 높은 리스크를 질 수는 없고 이런 쪽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헤지펀드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스스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좀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맨데이트 내에 그러니까 투자 설명서 내에 투자 원칙 같은 걸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쉬운 알파를 이제 추구할 수 있는 인덱스 같은 거 ETF 금융 상품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내에 있는 금융 상품들의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잘 가르쳐 주자. 그래서 맞춤형 바스켓을 만들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런 상품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제 같은 것도 좀 베네핏을 주고 그다음에 맞춤형 자산 배분 그러니까 이제 알파를 추구하기 전에 베타
그 장기적으로 의도된 수익률을 먼저 추구하게 하고, 펀드 매니저들을 위해서는 해외 프라임 브로커들의 어떤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UBS 같은 데를 좀 활용해서 쉽게 숏을 칠 수 있는 그런 쪽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금융 상품의 그 도구도 좀 다양화 시켜주면 좋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우리나라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신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의 어떤 성장 가속화 플랫폼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투자자 개인이 이제 직접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핀테크 플랫폼을 한번 구축해 보자. 그걸 위해서 이제 그 규제를 완화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